증빙이라는 거는 증빙이란 말 자체가 증거물이죠. 증거물이 있어야지 비용 처리나 아니면 여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그쵸? 그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많이 모르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증거물 법인세 편이랑 부가세를 같이 볼 건데 법인세에선 중요한 게 비용 처리죠. 비용 처리를 받아야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쵸? 세금이 감소하죠. 그죠? 대신에 이제 가산세를 같이 봐야 돼요.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죠. 그쵸? 시세.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에 과세하는 게 개인이면은 소득세고 법인이면은 법인세예요. 그쵸? 이 법인세가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법인세 여기에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인세예요. 그쵸? 주체만 다를 뿐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개인이면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아니면 법인이면 법인세예요. 그쵸? 그런데 부가가치세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즉 그 법인이 창출한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는 뭐 이게 부가가치세가 뭐고 법인세가 뭐냐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거를 알아야지 도대체 내가 긁은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얼마만큼이 매입세 공제가 되고 얼마만큼 비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르셔서 제가 이 강의를 새로 찍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죠. 지금 우리 소득세도 똑같아요. 요 법인세를 보시면 소득세도 같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인세에서는 그렇죠. 요 비용이죠. 증빙이 있어야지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죠.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어야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인세를. 그쵸? 근데 부가가치세 오른쪽을 보면요, 부가가치세는 여기 있죠. 매입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이잖아요. 그쵸? 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요것도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공부하는 건데, 자, 얘를 가지고 공부하면 편합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모니터를 샀어요. 모니터. 뭐 컴퓨터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소비자가 220만원짜리 샀어요. 220만원짜리 샀는데, 자, 매입가가 220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이랑 20만원을 나눠야 돼요. 왜? 20만원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그 200만원의 10% 금액인, 이 200만원의 10% 금액이죠. 10% 금액이 20만원이 무조건 그 소비하는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 다 그래요. 면세를 제외하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지금 제외라고 할게요. 요건 또 이제 부가가치세를 또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 그런 뭐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증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쵸? 그런데 자, 이제 무조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를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이 20만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200만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 여부, 즉 비용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순이익에서 지금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비용은 이제 법인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순서가 오늘 공부할 게 먼저 1번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자, 먼저 매입세 공제를 먼저 봐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봐야 되는 게 일단 증빙이랑 증빙, 지금 바로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증빙이 있는 경우랑 증빙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아예 증빙이 없어요. 뒤에서 공부할 증빙이 없다. 그럼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불가해, 불가. 증빙이 없는데, 즉 증거물이 없는데 어떻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쵸? 아예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만약 증빙이 있습니다.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게 공제 대상일 수도 있고 불공제 대상일 수도 있어. 자, 부가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바로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제 대상,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게 접대와 관련된 거, 아니면 면세와 관련된 거 등등이죠. 그것들은 증빙을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불공제 증빙이 있더라도 불공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불공제는요, 바로 이제 이 금액 20만원만큼 공제를 못 받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그쵸? 공제 못 받아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럼 억울하잖아. 20만 원. 그죠? 그래서 여기 비용 금액으로 가산이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못 받지만 비용 처리 대신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이해되셨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먼저 1번 매입세 공제 여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매입세 공제는 부가가치세죠.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적격 증명 서류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관 의무가 있어요. 자, 보관 의무는 먼저 보면, 자, 1기랑 2기 두 번 신고하죠. 법인은 4번 신고하지만 어쨌든 확정 신고는 2번입니다. 그래서 1기 확정 신고라고 지금 제가 지금 만든 건데, 6월 30일까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5일에 신고하죠. 그죠? 2기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그 다음 1월 25일에 신고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1기로 봤을 때 그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요거는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단 여기 뒤에서 공부 안 할 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 요즘 거의 다 이제 전자세금계서로 이제 대체되고 있죠. 종이세금계서 말고요. 전자세금계서 이런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전자세금계서는 이미 홈택스에 다 누적이 돼서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서 같은 경우에는 자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고 보관 의무는 끝났어요. 보관 의무는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적격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랑 영수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 영수증은 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같이 공부할 겁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볼게요. 자,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그리고 작성연일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그 세금계산서를 매출하는 사람은 발행을 해야 되고 매입하는 사람은 발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과세사업자라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다고. 면세는 계산서예요. 어쨌든 과세사업자가 제약돈을 공급하고 부가세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징수, 이걸 거래징수라고 해요. 거래징수. 팔 때 징수를 하는 거죠. 매입자는 살 때 징수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죠? 부가세 깊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강의는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니까. 자, 그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뭐 영세율 세금계산 수입세가 수입했을 때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요게 원칙이에요. 증빙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원칙이 원칙. 그런데 자, 세금계산만 요즘 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또. 그 전에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건 제가 간략하게 만든 거고, 요거 제출을 해야 돼요. 신고할 때 제출하고 요것도 5년간 보관 의무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제출 안 해도 돼요. 그죠? 요거는 요렇게 뭐 5년간 보관하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전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홈택스상에 이미 다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관 의무 없다고 했어요. 어쨌든 요렇게 만들어서 신고할 때 제출하고 그다음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세금계산.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죠.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아니면 직불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아시죠? 그냥 막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쭉쭉 찢어서 그냥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간이 영수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전체를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영수증이라고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르죠? 법인세랑. 법인세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만을 말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영수증은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 간이 영수증은 안 돼요. 간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원칙은 왼쪽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매출자가 지금 우리가 매입했을 때 지금 매입세 공제나 비용 처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매출자가 영수증 발행 대상자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직불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알면 일단 초급은 넘긴 겁니다. 자, 그런데 실무에서 많은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좀 요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심합니다. 요것도까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수를 안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너무 많이 실수를 하는 걸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매번 발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CU 봅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CU나 GS 보면은 자, 거기서도 사실은 매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 세금에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최종 소비자, 즉 사업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유도리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영수증 발급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인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가세에서. 자, 그래서 업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있는데 요거를 윗그룹이랑 아랫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즉 이렇게 쭉 해서요. 윗그룹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너네가 힘들면 영수증도 발행해. 복습하면 부가세 영수증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신카라고만 쓸게요. 아니 현금 영수증 다 되는 거죠. 아니면 직불카도 됩니다. 등등. 그죠? 요런 것들은 다 영수증이에요. 너 원래 소매업이나 음식점에 숙박 세금에서 발행을 해야 하지만 영수증 너네 발행해도 돼 라고 이렇게 부가세법에서 유들 있게 좀 더 해준 거예요. 편하게 사업자들이. 그래서 보면은 소매업 아까 말씀드린 뭐 CU나 아니면 도매업 말고 소매업 바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음식점업. 그죠? 여러분들 음식점업 가면은 가서 세금에서 발행 안 해주잖아요. 식당에서. 그쵸? 다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긁잖아요.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세버스업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윗그룹은요 제가 이렇게 나눈 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왜 하는지 지금 뒤에서 공부 중요합니다. 밑에는요 목용, 이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인데 전세버스업 제외예요. 전세버스업 여기 위에 있죠. 전세버스업 여기 위에 있어요. 아니면 입장권 발행업,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롯데월드나 뭐 이런데, 아니면 특정 의료, 요거 주로 이제 요거죠. 요걸 좀 주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제대로 써드릴게요. 세금 계산서 금지를 해놨어요. 금지해놓고 너네는 영수증밖에 발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수증밖에.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 발급을 못해 라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유는 자 왼쪽 보시면 사업을 할 때 묘격을 하거나 이발하거나 미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객 운송, 택시나 아니면 뭐 KTX를 타거나 이런 업종들은 세금 사업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뭐 신용카드로 긁던 현금에서 받더라도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윗부분은요 똑같이 영수증 발행 대상자죠.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발행하게 유들 있게 더 범위를 넓혀준 거고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이것이 발급해줘야 돼요.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대신에 공급받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카드로 가서 음식점 가서 긁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폐 영수증 받죠? 그쵸? 그거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밑에 봅시다. 밑에 지금 말한 묘격을 하거나 이발하거나 미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객 운송, 택시나 아니면 뭐 KTX를 타거나 이런 업종들은 세금 사업에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뭐 신용카드로 긁던 현금에서 받더라도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윗부분은요 똑같이 영수증 발행 대상자죠.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데 영수증을 발행하게 유들 있게 더 범위를 넓혀준 거고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에서 이것이 발급해줘야 돼요.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대신에 공급받는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카드로 가서 음식점 가서 긁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폐 영수증을 받죠? 그쵸? 그거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밑에 봅시다. 밑에 지금 말한 목욕이나 이발의 미용업이나 여객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 그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요구해도 발급 못해요. 왜? 막아놔 버렸어요, 부가세에서.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실무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거 목욕이나 여객 운송업 이런 거 다 신용카드나 현금에서 받아서 매입세 공제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 잘못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 자체를. 근데 세무법인의 직원분들도 이 실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거 부가세 신고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객 운송업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대표자가 출장으로 뭐 부산이든 제주도든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갔어요. 비행기. 그럼 사업과 관련된 거죠. 그럼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세금계에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쵸. 택시든 지하철이 다 안 돼요. 지하철이 아니죠. 이건 KTX로 지금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용서를 받아도 신용카드로 긁어도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지금 요 2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아주 지금 컴팩트하게 지금 요 관련된 것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 여부 봤고요. 만약에 매입세 공제가 되면은 요 200만원만 비용 처리 여부를 따지면 돼요. 근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어떤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 220만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면 20만원 불공제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불공제 됐지만 그거는 비용 처리 받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됐으면 200만원만 가지고 비용 처리 여부를 보는 거고, 불공제 됐으면 이 220만원 불공제된 금액까지 합쳐서 비용 처리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법인세에서. 그쵸? 자, 이제 비용 처리 여부 볼게요. 자, 비용 처리는 법인세에서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 요 정의를 제가 써놓은 거고, 요것도 입증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있어야 손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적격증명서를 보관 의무인데, 보관 의무는, 자, 법인세는 차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쵸? 그때로부터 요것도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적격증명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의 직불카드, 아니면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다 요건 이제 다 적격증명서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랑 다르죠. 부가세는 무조건 원칙이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였어요. 그쵸? 세금 계산서인데 특별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무슨 업종? 발급 금지 업종에서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복습한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 법인세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요거 적격 증명입니다. 적격 증빙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법인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있어서 요렇게 네 가지를 받으면 다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법인세는. 대신에 미적격 증명서류 같은 경우를 봐야 돼요. 미적격 증명서 대표적인 간이영수증이죠. 이렇게 생긴 거. 그쵸? 이렇게 생긴 거를 받았을 때 과연 비용 처리 되느냐. 부가세에서는 무조건 매입세 공제 안 됐죠. 그쵸? 부가세에선 적격 증명서류 아니야? 그럼 무조건 매입세 공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아예 안 해줄 거야. 그렇지만 법인세는 미적격 증명서를 받더라도 유들 있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더 엄격한 거죠. 그쵸? 법인세에서는 자, 이렇게 나눠야 돼요. 접대비랑 기타 비용, 접대비 이외의 비용, 접대비 이외 비용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냐 아니면 건당 1만원 이하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기타 비용, 즉 접대비 이외 비용은 건당 3만원 초과냐 아니면 건당 3만원 이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 보면 접대비가 만약에 건당 1만원 초과됐어요. 그러면 송금 인정 자체가 아예 안 돼. 비용 처리 아예 안 됩니다. 지금 미적격 증빙의 경우에 지금 보는 거예요. 적격 증빙이면 되는 거고, 대신 접대비도 한도가 있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건당 1만원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손금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게 건당 3만원 초과다. 손금 인정해줘요. 그래서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3만원이 초과한다. 그래도 손금 인정,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어요. 단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손금 인정되는 건데 차근차근 하나 보면요. 접대비인데 건당 1만원이 초과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적격 증빙을 받았어야 되는데 요런 미적격 증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비용 처리한대. 그래서 송금 불산 기타사 유출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죠? 비용을 만약에 넣었다 하더라도 송금 불산이 기타사 유출로 처리해야 돼요. 즉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건당 1만 원 이하다. 그럼 송금 인정되는데 접대비 한도에 걸리죠. 한도는 일반 같은 경우에 1200이고, 그죠? 중소기업 같은 게 3600이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간다면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엔 건당 3만 원 초과다. 그래도 송금 인정되지만 가산세 그 거래가액이 2%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적격증명 못 받았어요. 많이 물어보시죠. 적격증명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게 진짜 지출되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가산세 2% 내세요. 증빙 불비 가산세라고 해요. 증빙 불비 가산세 2% 내고 비용 처리 받는 거예요. 요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접대비가 아니라면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3만 원 이하면 가산세 2% 이것도 없죠. 그냥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미적격 증빙이라 하더라도 요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다르죠. 만약에 부가세라면 미적격 증빙이면 무조건 매입세 공제 아예 안 돼요. 얄짤 없어요. 그죠? 공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심지어 부가세는 뭐도 안 됐어요. 발급 금지 업종이면 그것도 매입세 공제 안 해줬죠. 그쵸? 자, 세금 증빙에 대해 살펴보죠. 자, 그래픽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기준 소득세는 80조를 훌쩍 넘고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의 뒤를 이어서 각각 70조를 가볍게 넘습니다. 자, 정부의 살림살이, 돈 벌어 사는 게 아니고 정부는 살림살이를 세금으로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돈은 결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거의 충당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 세금 세 개를 묶어서 빅3 국세라고 합니다. 자,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셀프로 계산, 신고, 납부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대해 저항, 즉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이제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 세금이 증가해도 저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 우리 모두가 이 최종 소비자인데요. 간접세 성격을 갖는 부가가치세 특유의 성격 때문에 부담을 못 느끼는 거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이 부가세세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11,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11,000원 중에 얼마? 1,000원은 사실 세금을 납부한 거거든요. 부가가치세. 자, 정부의 살림살이를 이끄는 이 빅3 세금 중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부가가치세 수입,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정부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합니다. 자,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까요? 그 출발점은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앞서 배웠지만 이 세금계산서는 상호 대사 과정을 거쳐 거래 금액 등이 투명하게 노출되죠. 이 거래 금액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타깃, 즉 과세 재원이 되죠. 이처럼 중요한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관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재밌죠. 법인세와 소득세 관리에도 이 세금 계산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픽3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중요한 수입원이죠.
자,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준말이고요.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의 개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거두어들인 세금이 개인소득세고요. 기업,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징수한 세금이 법인소득세죠. 회계에서 이익을 배우는데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죠. 자, 이 소득을 이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커질수록 이익은 작아질 테고 이익과 비슷한 개념인 소득은 비용에 영향을 받죠. 자, 그러면 비용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은 줄게 되어 세금 또한 줄게 됩니다. 당연히 개인이나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 것이기에 이 비용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조심할 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키우라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전제는 필요에 따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되도록이면 소득세, 법인세, 과세 당국이 비용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과세 당국, 즉 정부 입장에서 얘기해 보죠. 정부는 정확히 개인과 기업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은 이왕 지출한 비용을 되도록이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하겠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공의 비용, 예를 들면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닌 비용 또는 실제 지출하지도 않았는데 장부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야겠죠. 안 그러면 정부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금이 줄줄 셀 테니까요. 따라서 정부의 세금 수입 관리를 책임지는 과세당국,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이 개인 사업자나 기업의 비용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과세행정을 책임지는 세무공무원은 2만 명이 안 돼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만 2019년 기준 79만 개가 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얘기가 이 79만 개의 기업, 600만의 개인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일이 증빙을, 그쵸? 그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증빙을 일일이 까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출동해서 그죠? 네, 직접 까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세무조사는 극히 일부의 기업이나 세무조사가 맞죠. 자, 그러면 과세당국은 철저하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자,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에 드는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받아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세금계산서가 바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이 됩니다. 자, 과세당국은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죠.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기본 증빙이 됩니다.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세금계산서는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 증빙 또는 적격 증명서류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기본 증빙, 즉 적격 증빙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비용 인정을 위한 기본 증명서류, 즉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걸려 현장을 나온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서 하나하나를 까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죠. 혹시나 그죠? 잘못 처리한 게 있나 싶어서. 자, 그런데 말이죠. 이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인 작성연을 다음 날까지 과세당국,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송해야 되는데요.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죠.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5년 보관 의무는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이미.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죠? 5년만 지나면 기초증빙이 사라지므로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죠? 기록 관리되는 셈이죠. 일단 정리할 내용은 세금계산서 5년 보관 의무는 종이 세금계산서에만 해당된다는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 보관 의무가 필요 없다는 사실 주의해 주십시오. 자, 기업의 경우 거래처만 수십, 수백 군데가 될 것이고요. 3개월 동안의 거래 건수는 수백, 수천 건이 넘을 텐데요. 뭐 수만 건, 수십 건이 될 수도 있고요.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신고하는 걸까요? 자, 아이캐스트라는 법인이 2018년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매출 첫수가 2개, 그 다음에 매수 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출 첫수란 아이캐스트 법인이 2018년 3분기에 대환화 서비스를 공급한 거래처 수를 의미하고요. 매수란 공급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량을 의미합니다. 옆으로 세계 거래의 총 공급가액과 총 부가가치세 세액이 보이죠. 아주 심플한 사례인데요.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한 거래를 거래처별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고합니다. 공급한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이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캐스트가 2018년 3분기에 대환화 영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연히 압축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것이죠. 매출처별 합계표나 매입처별 합계표나 기본적인 양식이나 모양은 비슷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방법이나 합계표 양식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되는데요.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클릭 몇 번을 하시면 이 세금계산서가 불러들여와지고 그리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그 프로그램, 내장된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참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을표인데요. 세금계산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입력해서 채워야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가 20, 30군데가 넘을 경우 이를 수기로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수기로 직접 작성해서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자, 어쨌든 요즘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도 손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 회계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그죠? 네, 자판을 두들기면 그래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뭔가 업무가 편해졌다는 거, 조금 간단해졌다는 거, 그나마 유연이 되긴 합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노가다가 많겠죠.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이자 거래처로부터 공급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보죠. 거래 상대방, 즉 공급하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어느 양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피곤해집니다.